엄마, 나 용돈 좀 줘.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취업을 해. 어? 그러면 애기 안 가질 거냐고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실걸. 너 거기 애 낳으러 갔니?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바보야? 내가 너 그러라고 결혼시켰어? 너 박서방한테 말 못하면 엄마가 전화해? 아니, 전화를 왜 해? 내가 애야?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엄마잖아. 친정엄마가 용돈 좀 못 줘? 그러면 돈 버는 남편이 살림하는 아내 용돈 좀 못 줘? 생활비와 용돈은 별개야. 전업주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어떻게 사니?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정경욱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딸을 괜히 결혼시킨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탈이 났다고 생각했죠. 남들은 다 결혼을 잘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 속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것 같았던 딸은 전업주부라 돈 쓰는 게 주눅이 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위가 짜게 굴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 입장에선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씩 주게 된 용돈.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속적인 딸의 부탁에 정 씨도 괴로워졌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까지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사나 싶은 마음에 매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끝이지. 자꾸만 손을 벌리는 딸도 답답했고 말이죠. 그래서 딸의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지고 볶는 것도 부부간의 일이었지. 정 씨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 씨에게 딸은 서운하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 씨도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라 많은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26에 취직을 했죠. 들어간 직장이 좋은 편이라 이제 딸에 관해서는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앞가림 잘하다가 30 초중반쯤 결혼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딸은 취직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정 씨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혹시 임신한 건 아니지?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정 씨가 본격적으로 딸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남자친구 있으면 다 결혼해? 그래. 수빈아, 천천히 생각해. 너는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해도 돼. 요새 누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 남편도 애가 타는지 조용히 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뭐가 문제냐는 듯 아주 태평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할 거 조금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살면 좋잖아. 지금 삶도 안정적이잖아. 그러면서 딸은 남자친구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안정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지금 35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남자친구가 연상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줄은 모르고 있던 정씨 부부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8살 차이야? 그러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 연애도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1, 2년 더 만나보다가 그때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안 늦어. 그러면 늦어. 왜? 남자가 도망이라도 간대? 남자친구가 너무 나이 들잖아? 너 스스로를 생각해야지. 왜 꼭 남자 쪽에 맞추려고 해? 답답한 듯 남편이 말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데리고 올 테니까 만나봐. 역시나 외동딸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는지라 정씨 부부는 보름쯤 뒤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끔하게 잘생겼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그건 아니야. 전혀 모르는구나.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딸이 한마디 하면 그걸 꼭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딸이 잘 모르고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게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정씨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몰랐네. 남자친구의 회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정씨도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콕 집어내야 했나 싶었습니다. 수빈이가 아직 어려서. 정씨가 말하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잘 가르치면 되죠. 그 말에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너무 딸을 과보호해서 그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미소 지은 입술이 삐뚤음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남편이 남자와 대화를 하길래 정씨도 딸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자 딸의 여자친구가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어머니한테 반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지 마. 남들이 욕해.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굳이 정씨 부부가 듣는 앞에서 딸을 나무라듯이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오던 말투를 20대 중반이 되었다고 갑자기 고치는 자식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거기에다가 대고 볼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노력할게라고 순순히 대답했죠. 남자의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딸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도 이러는데 둘만 있을 때는 깔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어떤 거 같아? 그런데 딸은 그런 정씨 부부의 마음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초롱초롱하게 눈빛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차마 별로였다고 말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 아닌 것 같아. 널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 아니야. 영우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딸은 그저 해맑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정씨 부부뿐인 듯 했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대. 아이고, 그 말 듣고 결혼하는 애가 어디 있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영호 씨 능력도 있고 나는 몸만 가면 돼. 뭘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 아니, 잘 살게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고 행복하다는 딸,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다는 딸의 말에 정 씨 부부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고 딸의 안목을 믿자 싶었습니다. 딸의 고집의 결혼은 결국 하게 될 텐데 끝까지 반대해서 축하도 제대로 못 해주고 보내고 싶지는 않았죠. 딸의 말대로 집도 혼수도 전부 남자 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몸만 들어오라는 말에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그런 식으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한데도 할 말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사둔 아파트가 있다길래 정신애가 혼수를 넣었습니다. 자식이라곤 딸이 하나라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혼 몇 달 후 정씨는 또 속이 터졌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둬. 뭐? 왜? 어느 날 딸이 주말에 집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둔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영호 씨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러고. 시댁에서도 애 키우고 하려면 직장 다니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그러셔서. 직장 다니면서 애를 왜 못 키워?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엔 사람을 써도 되는 건데, 내 애기를 왜 남의 손에 맡겨?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을 그런 이유로 그만둬? 너 거기 들어가려고 공부 얼마나 했는데 그래? 아깝지도 않아?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을 테고 그래도 살아가려면 내 돈 나올 구석은 있어야 하는 건데 딸이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돈 부족한 거 아닌데 뭘. 박서방 돈 잘 버니까? 그건 그거고, 너도 네 커리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너도 네 용돈 정도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영호 씨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할 거 있나 싶어서 그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니까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안 좋나 봐.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취미생활하고 살림하고. 너 정말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겠어?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뭘.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웃었습니다. 모든 걸 이혼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전제로 생각하면 안 되지.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 씨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여자도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길을 못 펴는 법이었습니다. 상결례에서 만난 사돈 내외는 기가 세고 전형적인 기성세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나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딸이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옛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며느리란 시집에서 그리 대접받는 위치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똥고집 딸을 누가 말릴까요? 요즘엔 아무리 젊은 여자들이라도 결혼을 잘한 사람들은 전부 일을 그만두고 요가하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했죠. 딸이 공부도 잘했고 직장에 자부심도 있어서 그런 삶을 동경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데 뜯어 말린다고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다음 달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지? 요즘 유행하는 케이크래.
딸이 평일 낮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웬 카페에 데려가 줬는데 모처럼 딸과 이런 시간을 보내니 좋긴 좋았죠.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심심하지 않아? 갑자기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려니까? 집에만 있진 않지. 낮에는 요가도 하고 그래. 영우 씨가 등록해줘서. 그래? 그래도 시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책도 보고 그러는 거지. 집에서 TV도 보고. 난 재밌어. 그렇다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이 있다면 굳이 힘들게 일하는 삶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올해부터는 집에 있었는데 사회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앞으로 자주 만나면 되겠다. 두 백수가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닐 생각에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친구들,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바빠서 1년에 얼굴 몇 번 볼까 말까라고 한던데 어쩌면 딸이 결혼을 잘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딸과의 만남은 자주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반년 정도는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딸은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보통 시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너 혼자 거기 가 있는 거야? 부르시니까 왔지. 왜? 김장하러. 김장은 알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가야지 뭐 한다고 혼자 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른다고 안 갈 수도 없을 텐데 왜 며느리만 부르는지 사돈이 이해가 안 됐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와야지. 그렇다고 영우 씨도 같이 하라고 할 순 없잖아. 일하느라 힘든데. 아이고, 김장이 얼마나 중노동인데. 정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김장을 하지 않았지만 젊었을 적에는 만삭 때까지도 김장에 불려가서 100포기씩 담갔습니다. 딸이 해보지도 않은 일로 고생할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편들어줄 남편도 없으면 아무래도 시집이라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시집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엄마까지 뭐라고 그러지 마. 스트레스 받아. 가면 또 애기 언제 생기냐고 그러실 거고. 한숨 쉬며 하는 딸의 말에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받은 게 많아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자꾸만 불려다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평범하게 반반 결혼하고 직장도 다니고 시집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될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과는 가끔씩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딸이 집으로 찾아왔죠. 집이 좋다? 너희 집은 따로 있잖아, 이제. 우리 엄마 너무 정없네. 나 배고프다. 나가서 먹자니까 왜 엄마 귀찮게 자꾸 집에서 먹자고 그래? 집밥 먹고 싶어서 그렇지. 집밥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던 딸이 독립을 하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요리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먹는 게 부실하구나 싶었습니다. 너 집에서 밥은 해 먹지? 맞벌이 하면 모르겠는데 전업주부 됐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도 요리학원 등록했어. 그거는 시어머니가 등록해 주셨지. 그래서 요새 바쁘다고 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정 씨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50만 원만 빌려줘. 뭐? 50만 원? 응. 급해서. 다급해 보이는 딸의 목소리에 정 씨는 묻지도 않고 바로 딸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맙다는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깜빡했나 어쨌나. 아무튼 그런 말을 덧붙였는데 정 씨는 금방 주겠거니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아하긴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러컬 잊어버릴 딸이 아닌데 빌려간 돈을 안 갚으니 말이죠. 그런 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50만 원 정도는 이벤트성으로 용돈으로 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딸을 만났을 때 조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수빈아, 엄마 예솔이 결혼식 때 입을 옷 좀 같이 골라줄래? 조카 결혼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가려니까 남편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며 딸과 함께 백화점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딸이 요리학원도 요가도 안 가는 날이라길래 모처럼 딸과 쇼핑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딸을 불러냈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다. 화사해 보여. 갈색 빛의 긴팔 원피스를 들어 몸에 대보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전에 입어보았던 살구색 블라우스를 살까 원피스를 살까 고민하던 찰나에 딸에게 딱 어울릴 만한 옷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너는 이거 어때? 너도 하나 사면 되겠다. 어차피 딸도 결혼식에 갈 예정이었으니까 나온 김에 딸 것도 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딸한테 무척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이 어쩐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왜? 예쁜데? 고급스러워 보이고. 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더니 눈이 높아졌나 싶었습니다. 이거 싼 거 아니야? 가격표를 보니까 다른 옷들보다도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옷 안 살래. 엄마 거만 사.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쇼핑을 하면 서로의 것을 골라주곤 했는데 딸이 아무것도 안 사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 씨의 옷을 고를 때 제잘제잘 말이 많은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엄마 마음에는 쏙 드는데 엄마가 사주면 살 거지? 정 씨가 장난스럽게 묻자 딸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주면 당연히 사지. 공짠데. 그럼 엄마가 사줄게. 이거 입고 와. 결혼식에. 그러자 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더니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것도 정 씨가 계산했습니다. 딸 성격에 원피스를 받았으면 밥값은 먼저 계산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결혼하더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쯤 딸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딸내미가 쇼핑 시중 들었는데 용돈 없나? 용돈. 너 옷 사줬잖아. 그런 거 말고 용돈. 애교스럽게 말하는 딸이었지만 정 씨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 후로 어쩐지 더 쪼잔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 얘가 돈독이 올랐나? 그러면서 정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원피스는 선물이고 그래도 하루를 내어줬으니까 기분 좋게 주자 싶었습니다. 굳이 용돈을 달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 5만 원짜리가 있어서 내 장을 꺼내서 주자 딸이 기뻐했습니다. 다음엔 네가 쏴. 돈도 많은 게 돈 없는 엄마를 벗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자 딸이 미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죠. 그날도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후에 종종 더 만나게 되면서
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지만 딸이 좀처럼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여유롭게 살다 보면 더 흥청망청 쓰게 될 텐데 어째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다더니 왜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그리고 용돈 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만났을 때 할 때도 있었고 전화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 때도 잘 안 하던 말을 결혼한 뒤에 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돈 쓰라고 장난처럼 10만 원, 20만 원 주던 게 쌓이니까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해 보던 정 씨는 깜짝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환갑이 다가올 때였죠. 무슨 여행이야? 그냥 수빈이 불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아니, 누가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라도 하자 그래요? 그냥 우리 둘이 소소하게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자 그러는 거지. 당신 지난번에 안 사둔 생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안 사돈 의 생일이었는데 딸에게 듣기론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갑이고 딸이 결혼하고 처음 돌아오는 생일이니까 딸과 사위가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위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환갑이면 그 정도 기대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 말고 제주도 정도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는데도 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려거든 아무리 제주도라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이마저도 늦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너 설마 아빠 환갑 까먹은 건 아니지? 에이, 설마 내가 아빠 환갑을 까먹겠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좀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에이, 바빴어. 아빠 환갑 때 우리끼리 외식할까? 맛있는 데서. 그런데 딸의 말에 다소 맥이 빠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면 근처 어디로 가야 하나, 티켓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 씨는 딸에게 여행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괜히 혼자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밥 먹자는 딸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혹시나 잘난 사위 만나서 괜히 장모가 욕심부린다고 흉을 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냥 보내줬다면 갔겠지만 굳이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넷이 같이 밥 먹자. 애초에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했었기 때문에 여행은 그냥 남편 시간 될 때 둘이 따로 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갑 전날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호 씨는 내일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 바쁘대? 응. 바쁜 일 있다고 그러네.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미리 약속이 돼 있던 장인어른 환갑에도 모서나 싶긴 했습니다. 섭섭한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모서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음날 정 씨는 어느 횟집에서 딸과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호기롭게 외치는 딸을 보고 정 씨 부부는 웃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회 종류도 있었고 정 씨가 좋아하는 초밥들도 다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시킬까?
그래도 남편의 환갑을 기념하려고 만난 건데 푸짐하게 시켜서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꾸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 셋이 이게 많어? 회는 엄청 조금씩 나올걸? 일단 이거랑 이거. 2개만 시킨 다음에 더 시키자. 딸은 초밥 한 접시와 회 작은 접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셋이 먹기에는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 먹고 더 시키면 되지. 처음부터 막 시키면 맛없잖아. 알았어요. 남편도 말리니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는 정말 작은 접시에 나왔고 초밥도 몇 조각 되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양이 많은 편은 아닌데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 개 같이 나오는 걸로 세트 같은 거 없어? 딸이 고민하는 듯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답답했던 정씨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대표 메뉴라는데. 이거 먹자. 비싸네. 딸의 중얼거림에 정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고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가격이 나가는 식당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TV에 나올 법한 그런 고급 횟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부족함 없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가만 보면 시집 가고 나서 더 좀 뭐랄까? 쫌생이가 된 것 같아. 그 말의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빠를 따라서 크게 웃진 못했습니다. 그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빠 환갑인데 돈 쓰기 그렇게 아깝느냐며 농담이라도 건넸겠지만 정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섭섭해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안 사도는 환갑도 아니고 그냥 생일이었는데도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니 대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시집에서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혼수만 해줬다는 이유로 정씨 부부는 딸 부부에게 늘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을 벗겨먹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정씨가 대부분 샀고 말이죠. 그런데 환갑에만큼은 좀 안 그러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딸이 지갑을 열더니 카드 한 장을 꺼내고 휴대폰을 같이 내밀었습니다. 반은 카드로 해주시고요. 반은 여기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자 딸이 무슨 세금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가고 화장실에 들렀을 때 딸이 사위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문자 갔어. 얼마 안 나왔지. 알았어, 선물. 선물은 그냥 식사한 걸로 대신하는 거지. 뭐. 사위의 카드였는지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쓴 거를 강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역시나 메뉴판을 보고 망설인 게 정말로 망설인 것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정씨가 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 환갑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 묻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깜짝 놀라며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온 게 중요해? 박서방도 돈 조금만 쓰래. 집 안 해줬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그런데 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화가 났던 정씨도 영문을 몰라 쳐다보고 있자 딸이 우울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눈치 보여서 그래. 뭐가 눈치 보이는데?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니까. 밖에서 돈 쓰기 눈치 보여.
세상에 근 몇 년간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자의로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닌데 무슨 눈치가 보인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돈 쓰고 취미 생활하며 지내라고 집에 주저앉힌 것이 아닌 모양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가 눈치를 그냥 보는 거야? 아니면 박서방이 눈치를 주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이나 어린 여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단 말로 꼬셔서 결혼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눈치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서방 요새 힘드니? 돈 못 벌어? 그건 아니고 자꾸 아껴 쓰라고 그러고 카드로만 생활비를 주니까. 뭐? 현금을 하나도 안 줘? 현금으로 쓰려면 어디다 쓰는지 일일이 말하고 타서 써야 해. 그리고 시어머님도 시어머니도 뭐? 남편이 힘들게 번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주눅 들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가 돈 관리를 하던지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생활비 타 쓰는 사람이 돈 때문에 주눅들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딸의 행동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자꾸만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돈 쓸 때가 있잖아. 친구 결혼식이나 개인적인 거 살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야지. 직장 다니면서 모았던 거는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소소하게 집 꾸미고 하면서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딸도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놓고 너는 돈 쓰지 말라고 구박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캐물어서 돈 쓰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영우 씨가 아빠한테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돈도 안 버는데 남편 카드로 몇십만 원 긁으려니까 좀 그래서. 혹시라도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었냐고 그러면 나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사는지 몰랐습니다. 정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히 살겠다더니 차라리 회사에 다니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참견하지 않을 돈은 다달이 생겼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 어떻게 지내? 왜 눈치를 보는 거야? 돈 안 벌어온다고 주부가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돈 얘기 몇 번 들으니까 내가 주눅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주눅이 드냐고. 당당히 말해. 남편 눈치 보여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까지 보고하고 눈치 보기 싫다고 해. 영우 씨가 보고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게끔 행동을 한 거잖아. 어쨌거나 정씨가 화를 내자 딸이 당황해하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이 안 풀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치사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일단 100만 원 보내줄게. 우선 그거 넣었어. 그리고 박서방이랑은 무조건 똑바로 대화 나눠. 정씨는 애써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정씨가 흥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사위랑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딸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급하게 학교 선배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2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딸의 말에 정씨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는 사람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돌잔치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딸의 변명에 정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가는 거고 축의금을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사회생활할 돈도 안 준다면 남편을 잡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조건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아내를 기도 못 펴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죠. 이번만 부탁해. 엄마. 응? 딸도 오죽했으면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나 싶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정 씨는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정 씨도 돈이 넘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쓸 용돈 딸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돈을 왜 정 씨가 줘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딸은 이미 다 들킨 마당에 거리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돈을 타갔습니다. 시집간 딸을 아직까지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취업을 해. 어?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 애기 안 가질 거냐고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실걸. 너 거기에 낳으러 갔니?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바보야? 내가 너 그러라고 결혼시켰어? 정 씨도 자꾸만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이러는데 태평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딸이 연락만 해도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도 그러겠다고 안 해본 줄 알아? 근데 영호 씨가 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해. 생활비 부족하면 말하라고 하는데 돈 쓸 때마다 눈치 보는 내 심정을 엄마가 알아? 딸도 답답했는지 정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일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정 씨에게 이럴 게 아니라 남편에게 따져야 했습니다. 너 박서방한테 말 못하면 엄마가 전화해? 아니, 전화를 왜 해? 내가 애야?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엄마가 엄마잖아. 친정엄마가 용돈 좀 못 줘? 돈 버는 남편이 살림하는 아내 용돈 좀 못 줘? 생활비와 용돈은 별개야. 전업주부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어떻게 사니? 그러자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도 딸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쓰러워서 몇만 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며 살까요? 1년, 10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딸의 물음에 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제부터 용돈 못 줘. 진짜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런다고 또다시 돈을 줬다가는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이제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나도 이제 전화 안 해.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지지든 볶든 저들끼리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넘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그런데 한 열흘째 되던 날 저녁에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박서방은?
남편이 고개를 쭉 빼며 딸의 뒤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 혼자 왔어. 딸이 거실 바닥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차라리 나 목돈을 좀 줘. 뭐? 용돈 10만 원, 20만 원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아니다. 나 결혼시키면 보태주려고 했던 돈 나한테 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딸의 말에 남편이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 씨가 한숨을 쉬면서 대충 설명을 하자 역시나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다 있어. 좀처럼 남 욕을 하지 않는 남편도 사위더러 이놈 저놈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결혼할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딸에게 돈을 준들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맨몸으로 결혼해서 이런 거 같아. 혼수 그 정도 했으면 맨몸도 아니야. 엄마는 더 돈 못 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정 씨는 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든 뭘 하든 네 남편이랑 해결을 봐야지. 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시집에서 집도 받고 남편 돈 타서 쓰니까 그런 거잖아. 그거 전부 다 네가 원한 거잖아. 정 씨가 그렇게 말릴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돈 안 주는 부모 탓으로 돌리려나 싶었습니다. 정 씨는 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지? 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도 나중에 주게 되더라도 딸이 사위와 단판을 지은 뒤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몰래 돈만 숨겨놓고 쓰면 부부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게 더 탈이 날 수도 있었고 말이죠. 딸은 쫓겨난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참 세상 그렇게 독한 애는 처음 봤어요. 우리가 있는데도 남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제가 뭐라고 하면 시집살이라고 난리를 칠 거고 사돈께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셔야겠네요. 이런 황당한 전화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결혼한 자식 부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끼어드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당신도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기막혀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도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둘이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따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설에 우리 안 내려갈 테니까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시어머니만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아빠 환갑 그렇게 보낸 거 내가 두고두고 가슴 아팠어. 너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긴. 남편 돈이지. 아니, 우리 돈이지. 잘 해결이 된 거야? 아주 시집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지. 이제 시집이랑 처가랑 뭐든 똑같이 하기로 했어. 일단은 생활비랑 낯쓸 돈은 따로 주기로 했고. 그게 과연 다 해결이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딸이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응. 사실 이혼 생각도 잠깐 했는데 애 생기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한 번만 더 돈 때문에 내가 눈치 본다고 느끼면 애 데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가서도 그러면 정말 나 이혼도 감수할 생각이야. 아참, 그리고 애 낳고 두돌되면 나도 다시 취업하기로 했고. 정 씨는 손주가 생겼다는 말보다 그 말이 더 반가웠습니다. 내가 번 돈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 나도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 집에 뭐 팔려온 것도 아니고, 이제 돈 때문에 서럽기도 싫어. 근데 영우 씨는 전혀 그럴 리도 없었다고 싹싹 빌었어. 진작 말해볼 걸 그랬다.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당당하게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죄인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정 씨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 권리를 되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울한 딸의 모습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달라고 했던 돈은 혹여나 모를 나중에 딸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딸도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 알겠지? 딸의 말에 웃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든 안 가든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산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입원하는 게 낫겠네. 가까이 있어도 바빠서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곳은 요새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지 않나? 전염병 때문에. 그쪽에도 요양병원 많잖아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 말이 맞네요. 그리고 저도 바쁘고 형도 바쁜데 어머니가 이쪽에 오시면 솔직히 형수님이나 애엄마가 제일 부담스럽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현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아들 둘이면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들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부양하고 제사 지내줄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없으면 말년에 비참하다. 그래서 아들을 둘이나 낳은 현 씨는 어깨에 힘 좀 주며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요양병원조차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들과 며느리. 홀로 된 어머니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인 듯 했습니다. 현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들 둘 낳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딸을 못 낳은 것을 한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땐 몰랐죠. 자식에게 부양받을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라도 홀로 쓸쓸히 늙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현 씨는 뒤늦게마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가족이 되어버린 아들, 없이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현 씨의 시어머니는 대단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시집온 첫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던 눈빛. 비실비실해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다며 혀를 차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큰동서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여기는 딸만 둘이야. 아들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나? 새아가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큰동서는 더욱 죄인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 씨는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를 따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다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현 씨는 결혼 후에 시부모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도 근처였죠. 같이 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현 씨는 시아버지와 형님을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일손을 돕다가 금방 임신이 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일을 안 시키는 분은 아니었지만 몸이 약했던 탓에 자꾸만 병원에 드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어찌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저건 분명히 기집애야. 배 모양만 봐도 안다고. 그러니까 임신해서 저렇게 비실 때지. 그런데 현 씨가 아들을 낳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도 내가 말년에 복이 있어가지고 둘째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 시어머니는 현 씨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니, 현 씨를 예뻐하기보다는 맏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네가 시집 온 지 도대체 몇 년이야? 어떻게 둘째보다도 음식을 못해? 명절에 모이기라도 하면 별것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면 현 씨가 오히려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 씨가 둘째도 아들을 낳은 뒤로는 시어머니의 차별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형님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까지 고려했을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 훔치던 큰동서를 종종 봤던지라 현 씨는 자신이 괜히 더 미안했습니다. 현 씨와 큰동서가 다른 점이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딸만 둘 낳은 것과 아들만 둘 낳은 것.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현 씨는 둘째 며느리였지만 맏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밭의 절반을 현 씨의 남편 앞으로 주었습니다. 장남이면 뭐하냐? 대가 또 끊겼는데. 그러면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은 차남을 더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땐 맏며느리만 줄기차게 부려먹으니 큰아들네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네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님은 타지로 돈을 벌러 갔고 큰동서가 두 아이를 키우며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 같이 떠나지 못하니 큰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죠. 자고로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늙어서 대접받는 거야. 지금 그리고 부모 죽으면 누가 제사 지어줘? 딸이? 어림도 없지. 그렇지만 현실하고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30대 어린 나이에 맏며느리 노릇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맏며느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거는 기대가 컸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큰며느리보다는 현실을 예뻐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집살이를 안 할 수는 없었죠. 저 미련한 것이. 내가 솥단지 그렇게 두지 말라고 했지. 아들 하나 못 낳은 게 말도 못 살아먹고 남의 집 장남 데려다가 대를 끊어놨으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시집살이라도 다 같은 시집살이는 아니었죠. 현 씨도 큰 동서가 안타깝긴 했지만 어쩌면 속으론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딸 둘이 아니라 아들 둘 낳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서 현 씨는 의식적으로라도 늘 큰 동서를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정심의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점차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 씨의 두 아들과 큰 동선의 두 딸들은 모두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학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두 손녀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땐 시큰둥하던 시어머니는 손자 둘이 대학에 입학하자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죠. 그리고 현 씨의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며느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서는 애들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아니, 서울 가서 살 거야? 아니면 애들이 내려오려나? 부모님 모시고 살려면 어느 날 큰 동서가 물었습니다. 딸만 둘이니까 나중에 부양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처에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좋겠다. 아이고, 젊어서도 걱정 없고 늙어서도 걱정이 없겠네. 큰 동서는 현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큰 동서가 말년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이렇다 할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 씨도 당연히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지 생신에는 뵈러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주말에 한번 내려와서 아버지 병문안도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당시의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위암이었죠. 다들 바쁜 걸 알아서 그전에는 내려오란 소리를 자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가끔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빠서요. 요즘에 일이 많아요. 보름 뒤인데도 바빠? 늘 바쁘죠. 기정이도 바쁘다고 그러지? 글쎄요. 연락 안 해봤는데. 어머니가 기정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래. 알았다. 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온 것도 그 정도가 되어간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무조건 바쁘다고 하는 큰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기정아, 아, 어머니.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더욱 바빠져서 명절 때도 못 내려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봤었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아들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아무래도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도 작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기정이가 바쁜 것 같아서 말이야. 이번에 아버지 생신에 내려올 수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아버지가 기정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아, 생신이요. 며느리는 말끝을 느렸습니다. 그러더니 난감한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기정씨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차 오래 타는 게 좀 그래요.
멀미 심해서 명절 때도 고생하는 거 아시죠?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힘든 심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얼굴 좀 보러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늘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전화라도 좀 자주 했으면 하지만 요새는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동네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현 씨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어귀에 있는 평상에 홀로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 씨 앞에 서더니 차 유리창이 쭉 내려갔습니다. 작은 엄마, 조카가 큰동서를 보러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서 조카 사위도 내려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차는 또 작은 딸이었던 것인지 또 우르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희 둘이 같이 온 거야? 무슨 날인가? 혹시나 큰동서의 생일인데 현 씨가 잊고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었지만 큰동서의 생일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날은 아닌데. 그냥 놀러 왔어요. 아이들도 차에 타고 있어 엄청 떠들썩했습니다. 저희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이따가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어. 얼른 가봐. 기다리시겠네? 그러자 조카들이 참 밝게도 웃었습니다. 제 엄마 보러 가는데 저렇게 즐거운가 싶어 신기했습니다. 현 씨는 들만 둘이라 저런 반응은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무뚝뚝했고 한 번씩 내려오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쁜 아들들. 당당하게 사위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 때나 내려오는 딸들이라니. 현 씨로서는 꿈 같은 일이었죠. 차는 다시 큰동선의 집을 향해 출발했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보면 딸이 최고인 것 같아. 자기 엄마 혼자 산다고 저렇게 챙기니. 그리고 사위도 잘 봤지. 딸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지. 우리 아들은 생전 전화도 안 하는데 딸은 그래도 사나흘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해. 그렇죠. 그니까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어. 딸은 평생 효도하지만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자식 되더라고. 아들만 최고하던 시절은 지났지. 그러면서 혀를 차는 어르신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 씨의 아들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큰동서의 딸들은 명절 때나 생일, 제사에는 당연히 오는 것이었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것이었죠. 현 씨는 자연스럽게 아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한숨이 났습니다. 현 씨에게 아들들은 내내 영광이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아들 둘 있다고 지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몸소 깨닫고 있었죠. 반년쯤 뒤 현 씨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기 전 아들 둘은 설에 1-2번씩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은 아들 얼굴 몇 번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죠. 그래도 아픈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나마 있던 책임감마저 사라진 모양인지 아들들은 전화마저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 씨가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큰동서를 마주쳤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동서. 장 보러 나왔어? 둘 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작은 동네에 같이 사니까 이전보다도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큰동서는 웬 보따리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 터미널 가는 길. 어디 가세요? 나는 애들이 하도 놀러 오라고 성화라서 나중에 하다가 모처럼 큰맘 먹었네. 아, 지연이한테 가세요? 좋으시겠네요.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오세요. 무슨 바닷가에 펜션도 놀러 가고 그러자네. 재밌게 놀다 오세요. 큰동서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현 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 씨는 장을 보면서도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딸들이 자주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종종 엄마 보고 올라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씨의 아들은 어떨까요? 문득 혼자 있는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북적북적하던 동네도 하나둘씩 떠나니 언제부턴가 한산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은 죽거나 자식들 따라 이사를 가버리니 말이죠. 현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우가, 엄마야. 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어째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 바쁜데. 용건 없으세요?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다그쳤습니다. 오늘 큰엄마 서울 올라가더라. 아, 그래요?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서울에 가본 지 엄청 오래됐더라고. 엄마도 언제 한번 놀러 갈까? 그러자 아들이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현 씨가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건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하자 현 씨는 말을 잘못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애들도 보고 싶고. 그냥 해본 소리야. 명절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보면 되죠. 그 말은 서울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외로워서 그러세요.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 씨는 쓸쓸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 보는 일이 뜸하니까 당연했습니다. 너무 멀리 살아서 그런 것 같았죠. 어머니. 애엄마 예민해서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일해야 하는데 괜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출근해야 하고요. 기정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큰아들은 또다시 동생에게 순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나만 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슷할 테니 말이죠. 현 씨는 결국 휴대폰을 멀찍이 내려두었습니다. 올릴 일도 별로 없는 휴대폰,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보자던 큰아들은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도 서로 짠 듯 똑같았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이번 명절에는 못 뵐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오후에 잠깐 회사에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차라리 명절 끝나고 좀 한가할 때 주말에 한번 갈게요. 명절에도 안 오는 아들네가 평소에 올 리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못 오면 어쩔 수 없지. 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는 전화조차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못 온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큰동서는 벌써 며칠 전부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와서 오래 머물다 가라고 큰딸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큰딸네서 일주일,
작은 딸내서 일주일 있다가 온다는 말에 속으로만 부러워했죠. 그런데 다음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못 오지? 현 씨가 먼저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도 못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가 올라오실래요? 지난번에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현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늘 바쁘다고만 하던 작은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지난번에도 못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좀 바빠서. 근데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집에 계시면 되니까요. 애들도 집에 있을 거고. 형도 서울에선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올라갈게. 현 씨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망설이지도 않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현 씨가 작은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것은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두 번 와본 것이 전부였죠. 현 씨는 거실로 들어가 어색하게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것인데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온 불청객이 된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어색한지 며느리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드셔야죠. 기정 씨는 조금 늦는데요. 그러면 오면 같이 먹자. 저는 애들이랑 먼저 먹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이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고 현 씨는 소파에 앉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같은 것이 나오고 있었는데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뭔지 알지도 못하는 만화를 1시간 가까이 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빠 보였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계속해서 바쁘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은 기정 씨가 하죠. 그래도 아들이 사업으로 돈을 잘 벌어 며느리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을 테니 말이죠. 옛날 현 씨가 살던 집이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아들네는 굉장히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큰 부자는 못 되었는데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는지 다들 잘 돼서 다행이었죠. 현 씨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딱히 할 일은 없었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기정이 왔어? 현 씨가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넥타이를 끌으며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 씨는 엉거주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냐? 올라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냐? 식사는 했냐?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도 누구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씻고 나왔는지 한참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둘 다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애들이랑 계세요. 어디 가는데? 일 때문에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일 밤에 형한테 가시면 돼요. 전화해놨어요. 바쁘다던데. 그래도 하루 재워줄 순 있겠죠. 그러고는 며느리와 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 씨는 손주들 소식은 잘 알지 못해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어쩐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큰동서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기쁜 얼굴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도 제 엄마 챙기기로는 아주 유명했고 말이죠. 현 씨는 밥을 먹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히 온 것만 같았습니다. 오라고 난리를 치는 자식에게도 눈치가 보일 텐데 현 씨의 방문을 애초에 반기지 않았던 자식들이기에 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고 말이죠. 현 씨는 얼른 식사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손주의 방이었습니다. 둘째 손주가 첫째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는데 졸지에 손주의 방을 뺏게 되어 그것조차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비웠습니다. 현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7살이라 현 씨가 놀아줄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 휴대폰도 있어서 게임하고 영상을 보며 바빠 보였습니다. 현 씨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들네를 보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쉴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가야겠다. 현 씨는 큰아들네에 들르지 않고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나마 작은아들은 먼저 올라오라고 말이라도 했지. 큰아들은 원하지 않았을 게 뻔했습니다. 또 거기까지 쏙없이 찾아가 눈칫밥 먹느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내외가 돌아와서 늦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형네 모셔다 드릴게요. 작은 아들의 말에 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만 내려가 보려고. 왜요? 형한테 저녁에 간다고 말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스불도 켜고 온 것 같고 창문도 열어놓은 것 같아. 그러자 작은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뭐라고 둘러댈지 몇 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이 고작 가스와 창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큰아들과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형. 그래, 알았어. 내가 터미널에 모셔다 드릴게. 큰아들에게서 따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섭섭하다면 늙은 엄마의 주책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 씨는 혼자 덩그러니 터미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주고 간 뒤에도 표를 끊지 않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처럼 서울에 왔지만 아들의 얼굴을 본 건 밥 먹을 때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 합쳐도 서너 시간이 될까 말까였죠. 그나마 큰아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현 씨가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었지만 서글프긴 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갔더라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려가기로 한 건 잘한 일이다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비가 내렸죠. 더 늦기 전에 버스를 타야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큰아들일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큰동서였습니다. 동서 지금 서울이야. 서울로 오기 전에 큰동서와 통화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서울에서 볼 수 있으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 있다가 큰 아들네도 가야 하니까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나 모레 아침에 볼까? 아, 저 지금 집에 내려가요. 뭐? 벌써?
어제 온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그냥 잠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자 큰동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큰동서가 현씨를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큰동서도 현씨의 아들들이 엄마에게 몹시 무심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지 미루어 짐작한 듯 했습니다. 출발했어? 아직이요. 지금 터미널인데 이제 가려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이랑 거기로 지금 데리러 갈게. 하루 더 있다가 가. 모처럼 왔는데 놀지도 않고 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가요? 다들 불편하게. 저도 그렇고. 불편하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 같이 놀아야 좋지. 애들도 작은 엄마 보고 싶다네. 오늘 우리 큰애가 지 시집에서 먹을 거 잔뜩 싸왔어. 그리고 작은애가 회도 포장해 온다고 하니까 같이 먹고 놀자고. 재차 거절했지만 큰동서는 끈질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발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현씨는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사는지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큰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루 머물게 됐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쩜 두 딸이 내 아들들과 이렇게 다른지. 큰동서가 부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내려오는 길에는 큰동서가 싸준 반찬통을 끌어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 낳아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딸이 없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동서는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얼굴도 반질반질한 것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나 생각됐죠. 현씨의 두 아들은 그 이후로도 또다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전화가 없다고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잘 못 지내고 있는 건 현씨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해 현씨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였는데 밭에 가는 길에 도랑에 빠져 허리를 크게 다쳤죠. 수술은 인근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두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현씨는 통증에 몸부림치면서도 이렇게 아들 얼굴 보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친 게 하필이면 허리라 퇴원 후에도 한동안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할 텐데 집에서 돌봐줄 가족도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죠. 그러면 서울로 가서 입원하는 게 낫겠네. 퇴원 전 병문안 온 큰동서가 말했습니다. 현씨도 내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보호자가 가까이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바빠서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곳은 요새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지 않나? 전염병 때문에. 큰아들은 그러면서 굳이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쪽에도 요양병원 많잖아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 말이 맞네요. 작은 아들도 큰아들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쁘고 형도 바쁜데 어머니가 이쪽에 오시면 솔직히 형수님이나 애엄마가 제일 부담스럽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큰 수술을 한 엄마보다 자신들 바쁜 것이 먼저고 배우자가 먼저인 듯 했습니다. 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결혼하면 남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쌓였던 서운함이 곧 넘칠 듯 목구멍 근처에서 넘실거렸습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모시고 가서 돌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큰동서가 현 씨의 아들들을 나무랐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현 씨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큰동서가 아프다면 두 딸들이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현 씨는 결국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주 온다던 아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니, 애초에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현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들에게 자신은 우선순위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현 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어 회복이 느리니 남들보다 더뎠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큰동서가 찾아왔습니다. 동서, 나 이사가. 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사요? 어디로 가는데요? 애들이 서울로 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 근데 평생 여기 살았고 동서도 있고 해서 안 가겠다고 그랬었지. 근데 나도 요새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 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큰애 집 근처에 아파트 구해놨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가. 어쩐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곤 했는데 큰동서까지 간다고 하니까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동서가 예전에 나이 들면 서울에 살 거냐 아니면 아들이 내려올 거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가 걱정돼서 발이 안 떨어지네.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비교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했으면 현 씨를 미워할 만도 한데 큰동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밭은 이장님이 싸게 사기로 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된 거야. 동서한테 늘 고마워. 유산 똑같이 나눠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씩 유산을 받았는데 당시에 현 씨의 남편이 시어머니의 유산을 대부분 형님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받은 밭절반이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 씨도 지금까지 큰동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괜찮아요. 가서 자식들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현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큰동서는 살던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냐고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올라오세요. 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똑같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현 씨가 바보였죠. 현 씨는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처럼 밭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말 있잖아요. 남편이 상속받았던 땅들을 진작에 현 씨 앞으로 돌려놓았었는데 어쩌면 그게 천운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 밭이? 관리도 힘들고 괜한 세금만 내고 있잖아요. 이참에 얼마가 됐든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왜?
그러자 작은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나 싶었는데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현 씨가 가진 거라고는 그것과 시골집 하나뿐인데 땅을 팔아서 자신을 달라고 하면 현 씨는 말년에 뭘로 살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말이죠. 판다고 얼른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팔 생각 없어. 현 씨의 대답에 아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단 부동산에 내놓기라도 해보라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일부라도 팔아서 줬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두 아들에게 갈 돈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현 씨도 이제 와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런다고 두 아들이 현 씨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그 돈마저 없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면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현 씨는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기정이가 그 땅 팔자고 했죠? 설마 팔아서 몽땅 기정이 사업자금으로 줘버리실 생각은 아니죠? 그 땅 안 판다고 했어. 아니, 파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서로 서운할 일 없게 반반씩 주시라고요. 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이러는 것은 현 씨의 잘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 잘못된 것이 나왔겠죠. 현 씨는 고민하다가 이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밭을 좀 팔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장이 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자신이 사겠다고 했죠. 현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밭을 전부 처분해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현 씨는 전액을 자신의 통장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작은 아들이 전화를 다시 해왔습니다. 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 보셨어요? 팔았어. 네? 정말요? 언제요? 얼마에 팔았어요?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후에 쓸 만큼은 받았어. 노후에요? 작은 아들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내 나이 70인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잖냐. 이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겠지. 아니, 그건 제가 사업 확장도 하고 좀 더 잘 되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부양할래? 데리고 살기라도 할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했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 부담스럽겠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 부담 안 주고 살려고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기욱이한테도 안 주고 너한테도 안 줘. 어머니, 너도 돈 몇 푼 더 받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 갖느니 내가 내 앞가림 하는 게 더 좋잖니? 아들은 돈을 못 받게 된 것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현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 받고 발목 잡히느니 조용히 어머니 혼자 지내도록 하는 게 탈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말년에 병들고 돈 없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 양쪽에게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현 씨도 그런 비참한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동서처럼 자식들 곁에서 알콩달콩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자식들 때문에 애끓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이 현 씨에게 전화를 하건 안 하건, 찾아오건 안 오건, 더 이상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도 결국엔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었기 때문이죠. 큰아들도 동생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땅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올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오히려 현 씨가 사양했습니다. 그냥 혼자 편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굳이 올 것 없다. 그러면 억지로 내려오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서로 괴롭지 않고 평화로웠죠.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공공하지 않게 사는 말년이야말로 누구나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웃음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모가 그립거나 아쉬워지는 날이 오면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올 테죠. 기다리지 않고 내 삶을 살다가 그때가 온다면 좀 더 마음 편히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